안녕하십니까, 알갈부개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것은 얼마 전 북의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영한 영화, 예술영화 백옥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북은 영화가 인민 계몽용이고 인민 교양하기 위한 그 수단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면 참 여기서는 쉽지 않은 그러니까 뭐 제목에서도 그렇지만 이 하극상적인 쉬운 말로 밑에 사람이 윗사람을 명령을 거부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런 영화 장면들은 거의 북한 영화의 거의 모든 영화에 나올 만큼 무지 많아요. 여기서 참 쉽지 않죠. 물론 당연히 밑에 사람이 대의 명분이 있고 옳은 거예요. 그렇게 개길 때는 대부분은 그런 거고, 그러니까 뭐 밑에 사람이 윗사람한테 개기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짓누르든 옳은 일을 한 사람이 항상 승리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식으로 끝나요, 물론.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인민군 여단장인데 이제 6개월밖에 안 된 그 33살짜리 여단장이 그 소장한테 개이고 왕별을 단 소장한테 개길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인민무력부장 오진우한테도 개깁니다. 그래서 결국 오진우도 그가 옳다고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이고, 이 영화 백옥은 그 인민무력부장 오진우가 95년도에 사망할 때, 김일성 주석이 94년도에 사망하고 95년 오진우가 사망하는 그 마지막 시기에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든 것이라고 앞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진우 동지의 한 생에서 생의 마지막 부분을 취급하였다. 그 마지막 그 1년 김일성 주석이 죽고 난 다음에 오진우가 살아있는 그 1년 동안, 그 오진우는 인민무력부장일 뿐만 아니라 북에서는 계급이 여기하고는 좀 다르죠. 여기서는 별넷이 최고지만 거기는 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넷 위에 대장 위에도 차수가 있고 차수 위에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의 계급, 영화 속에서 보면은 오진우 그 어깨 위에 보면은 원수 계급장을 단 장면이 나옵니다. 그 원수니까 뭐 하늘 같은 자기한테는 상관이겠죠. 일개 대자에 불과했던 그 영화 속에서 임길석이라는 사람은, 하지만은 그가 더 올바르기 때문에 오진우가 그를 꾸짖으려다가 결국 오진우도 그가 옳다는 걸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북에서도 보니까 옳은 사람, 옳게 살아야 된다는 걸 항상 거기서는 강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어느 농장에서 일개 작업반장인가 뭐가 관리위원장한테, 간부한테 개기고, 예전에 그 김일성 주석이 간부에 잘못된 게 있으면 싸워라라고 교시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북에서 이제 북쪽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좀 의아해하는 것은, 저 역시도 그렇고, 저게 가능할까? 여기 같으면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장면들. 그래서 밑에 사람이 윗사람한테 개기지만은 여기서 보통 나쁜 의미로 얘기하지만 개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가 더 옳기 때문에 대의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더 옳은 걸로 영화는 끝나요. 이 영화 속에서도 오진우가 그 대자의 말을 들어보고 한번 네 왜 개기는지 얘기해봐라 들어보고 그가 옳음에 결국 그도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의견에 따르는 그런 장면.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인민교양물로서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진우의 삶을 그린. 참고로 오진우는 항일혁명 1세대입니다. 즉, 김일성 주석하고 같이 항일혁명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북에서의 주의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최초로 인민군 원수가 된 사람이에요. 그 뒤에 이제 최강, 리을설들도 이제 원수가 되긴 하는데 그 뒤 92년도에 오진우가 원수가 되고 리을설 최강들은 95년도에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로서는 최초고 최고의 그 계급까지 올랐던 북의 인민무력부장, 오진우의 마지막 삶의 이야기를 했고요. 오진우는 이제 항일혁명 1세대다 보니까 그 항일혁명 세대들이 묻혀있는 대성산 혁명열사능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애국열사능보다 훨씬 더 레벨이 위죠. 대성산 혁명열사능에 안장이 되고 영화 속에서는 마지막 오진우의 장례식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주 짧은 건데 영화로서는 솔직히 별 재미없어요. 별 재미없고 북쪽 영화의 특징상
오진우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들 체계를 좀 알아야지, 북의 체제를 좀 알아야지 이해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썩 재밌지는 않죠. 재밌지는 않지만은 어떤 요런 한 장면만을 가져와서 한번 우리가 북쪽 사회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예, 그럼 요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 27번이요. 대동강 13번을 찼어. 빨리. 목장 동지, 우리 여단을 믿어주십시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뭘? 훈련 판정이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 벌써 몇 대째요? 이 시간부터 83 여단 안의 모든 지휘관들은 그 누구도 독자적으로 훈련을 지휘할 권한이 없어. 그럼 저더러 군복을 벗으라고 하십시오. 뭐라고? 부관, 예, 빨리 기동훈련자로 가야겠소. 알았습니다. 83여단 안의 지휘관들을 전부 모이게 하오. 알았습니다. 여단장이 누구야? 예, 83여단장 대자 임길석. 동무에 대한 자료야. 큰 소리로 읽소. 왜? 인격을 무시한다는 거요? 읽겠습니다. (83여단에서) 훈련 도중에 땅구 속대를 대파시키는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총 참모부는 83여단 안의 지휘관들이 전반적으로 나이가 어려 지휘 경험이 부족한 것을 고려하여 해당한 대책을 세워 훈련 판정을 성과적으로 받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자료가 과장됐나? 아닙니다. 상급의 요구에도 불응한다면서 동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지휘관을 해? 처벌을 받은 후부터는 자각하고 있습니다. 똘똘해. 덜 돼먹었어. 동무의 지휘관 자격 문제는 이번 훈련 판정의 결과를 놓고 그때 가서 논의하겠소. 부국장, 훈련 방안을 보기요. 소장 동지, 대자 임길석 만날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여단은 부국장 동지 요구대로는 절대로 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동무는 아직도? 여단장 동무, 동무 처신에 따라서 여단의 83여단의 운명 문제가 결정된단 말이오. 그래도 끝까지 훈련 판정을 고부하겠는가? 부국장 동지, 여단의 운명 문제는 제가 책임집니다. 우리 부장 동지, 소장 김창규 만날 수 있습니까? 83여단장이 훈련 판정을 거부했다 합니다. 뭐이? 판정을 거부해? 83여단장이?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직접 조직하신 훈련인데 여단장이라는 녀석이 기분주의에 빠져서 판정을 거부한단 말인가? 총참부장 동지, 선부국장 동지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무력부장 동지가 훈련장으로 나갔답니다. 쉬어다. 알았습니다. 신대철 부국장은 86여단에서 방금 떠났답니다. 군단장 83여단장이 어디 있어?
여기 한천강 대안에 정비하고 있는데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차를 보내겠습니다. 차는 무슨 놈의 차? 쓸 놈인지 잡놈인지 보겠소. 시간은 30분. 여단장 동지, 30분 안에 집으로 도착하는 무력부장 동지의 명령입니다. 뭐가요? 네, 83여단장 도착했어? 아직 승용차도 하지 말고 30분 안에 도착하는데 그렇게 빨리 옵니까? 30분 동안에? 예. 벼락이구나. 응? 벼락이 터졌어. 몇 분 지났어? 20분입니다. 무력부장 동지, 작전국 부국장 서장 신대철 명령 내려왔습니다. 여단장 그놈 특대형 도깨비야. 판정을 거부한다는 건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랑 같아. 명령을 흥정하는 자 우리 군대의 잡초야. 어찌겠소? 동무 손이 떨리고 있으니 내 손으로 잡초를 뽑아 던져야지. 몇 분 남았어? 5분 남았습니다. 여단장 동무, 자 빨리. 예. 무력부장 동지, 83여단장 대자 님길석 명령대로 도착했습니다. 누가 땅클 몰고 오라고 했어? 땅크는 승용차가 아닙니다. 왜 판정을 거부했는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거부하겠는가? 그렇습니다. 당당한 논거가 있다면 말해봐. 이번 판정의 본질은 지휘관들과 전투기술 기재들의 실전 능력을 판정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총참모부는 우리 여단 지휘관들이 지휘 능력이 부족한 것을 염려해서 처리하기 힘든 정황을 총참모부 작전 일꾼들이 대신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존심을 키워주고 젊은 지휘관들의 창조성과 주동성을 마비시킨 것으로 됩니다. 때문에 전 이런 식으로는 판정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단장 동무, 동무 몇 살이야? 33살입니다. 여단장의 경력은? 6개월입니다. 이런 말 알아? 공자님도 못 읽는 글자가 있고 부처님도 못 외우는 연불이 있다. 1년생도 못 되는 게, 게다가 훈련 도중에 엄중한 사고까지 친 동무가 혼자 힘으로 판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물론 전 아직 모든 것이 어립니다. 하지만 전 지금도 군사대학에서 첫 강의를 받던 날 교원동지가 해주신 얘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동무들의 경쟁 대상은 대학군의 동창생들이나 선배들이 아니다. 지금 이 시각도 바다 건너 외나라 놈들이나 미국 놈들은 세상을 먹어보겠다고 밤잠을 자지 않고 컴퓨터를 두드리고 찬물에 발을 잠그고 커피를 쏟으면서도 책장을 번지고 있다. 그런데 나가. 총참모장 동문 알고 있어? 예, 나의 결심을 국에 보고했습니다. 무력부장 동지, 끝까지 믿어주십시오. 나가. 나가라는데. 판정마당이 싸움마당이라는 것도 또 어디까지 각오해야 하는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 그 어떤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자기 모습 그대로를 최고사령관 동지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군단장 시절에 동문 우리 군단에 연대장을 했었지. 예. 그때 동문 나이가 32살이었던가? 그렇습니다. 김길석이. 날 보는 그 사람 눈빛이 참으로 맑았어. 강직하고 솔직하고 깨끗한 사람됨을 모두 배워야 해. 부국장, 젊은이들의 티없는 마음을 우리가 지켜주겨. 마음의 결정을 다시 했겠지. 무릎 부장동지, 이번만은 저의 결심을 지지해 주십시오. 이제 더 험한 사고를 치면 최고사령관 동지께 그 복을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걱정을 끼쳐드린다. 살다 보니 말이야, 그렇게 대의 명분을 세우고 거짓 보고를 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더군. 일꾼들이 걱정을 끼쳐드린다면서 거짓 보고를 하면 그만큼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군대 안의 실태를 정확히 알 수 없게 되며 현실이 절박하게 기다리는 대책도 세우실 수 없게 되오. 지난날 우리 빨치산들은 혁명 임무를 수행하다가 설사 본의 아니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해도 장군님 앞에서는 단 한 번도 거짓 보고를 한 적이 없었어. 왜냐하면 그 책임으로 자기 육신이 찢긴다고 해도 혁명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오. 명심하오. 진심으로 이 나라를 위한다면 최고 사령관 동지 앞에서는 외교를 몰라야 해.